안녕하세요. 서초 50플러스 센터에서 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은 회생파산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정선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해본 건 아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불편하더라도 약간 양해해 주시고 내용이 좋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마음 너그러이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주제는 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은 회생파산입니다. 회생파산? 내가 지금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돼? 이런 약간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으신데요. 제가 이 분야에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 다음에 변호사를 찾거나 법원을 찾거나 이런 것들보다 일상적일 때 또 평상시에 조금 알아두었다가 혹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부터 조금 평상시에 있는 분들 찾아뵐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하면서는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경영학과 이런데 보통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일반인들도 경제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부분 평상시에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이야기 풀어보려고 하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었고요. 이제 실무 나와서는 본래 의료 관련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해서는 회생, 파산 업무를 한 20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LMW 파산 관제인 이런 부분들 익숙하지 않을 텐데 우리 2010년에 저축은행 사태 있었을 때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도 파산 업무 처리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제가 영역 파산관제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레이크힐스 리조트 파산관제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레이크힐스라는 부분 이름이 익숙할 겁니다. 우리나라 1세대 골프 영업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던 기업인데 요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제가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자산운용 같은 기업들은 잘 알고 계시죠? 금융기관인데 자산운용사였고요. 파산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현재 파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파산관제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관제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가 유일합니다. 너무 잘난 체를 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제가 드리는 얘기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재학원 회생신청은 3일회계 법인하고 같이 코워크를 했었는데요. 요즘 제가 주로 다뤘던 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들도 경영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익숙했던 유치원들이 출생률 감소와 더불어서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유치원들이 보통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비영리 법인의 한 곳입니다. 제가 이제 기업들 회생파산 업무도 다루고 개인들 회생파산 업무도 다루지만 비영리 법인인 학교법인이라든가 의료법인 또 사회복지법인 의 회생파산 업무도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조금 제 양력을 과장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지만 우리 주변에 사실 학교라든가 유치원 다 가까이 있었던 곳들 아닙니까? 그리고 병원들도 얼마 전에 코로나 때 대학교 산하 부속 병원들도 경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2차 병원들도 보통 이제 의료법인 산하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영 상황이 나아진 곳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곳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의 정리 업무도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우리와 연관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 양력을 조금 과장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회생파산인가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의문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회생파산이 문제가 되는 영역들 제가 조금 들어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될 때 의료 업무를 좀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의료 소송을 주로 다뤘었던 것인데 의료 소송을 다루다 보면
여러 학회라든가 병원들 자문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의료 업무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익숙해진 설명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강연 나가면 주요한 강의 주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료법, 의료소송 또는 설명 의무 이런 것들 강의 계속 하다가 병원들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강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끝부분에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요청을 드려가지고 의사회, 그죠? 제가 자문하고 있던 의사회에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5번 정도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강의에는 이 경영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고 해서 억지로 우겨넣었었는데요. 강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가장 질문이 많았던 부분은 마지막 강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땐 관심도 없고 그랬을 수 있지만 조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랄까요? 이런 게 있어서 여기 서초 50플러스 센터에서 강의 제안이 왔을 때 이 부분 제가 강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왜 회상 파산인가 라는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어렵다라는 단어가 먼저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렵다라는 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가까이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무역, 경제 전쟁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진짜 전쟁, 실제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실제 나라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기업이나 개인한테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스 코로나 사태 때 어떤 기업이 문을 닫는다, 어떤 개인이 파산 신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조금 역사적으로도 보면 1929년에 세계 경제공황이라든가 5.18 파동들이 세계적으로 문제됐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역 경제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식량 원자재 값 인상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 또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 많았죠. 우리나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 지금도 여러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내용인데요. 1997년에 IMF가 가장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얘기들 여러 세계적인 언론에 보도되고, 갑자기 여러 기업이 문 닫고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개인이나 기업들, 특히 이제 보증 섰던 분들이 큰 부담을 느꼈었죠. 그때만 해도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임원들, 이사, 감사들도 연대보증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IMF로 기업이 어려워지면 개인한테까지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태 있었고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또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줬었죠. 이런 것들 역사적인 부분들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아랫부분에 제가 적어놓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증, 코인, 그리고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부분들이 지식산업센터, 줄여서는 지산이라고 얘기하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 또 임대사업 진행하다가 낭패를 봐서 임대인도 죄인이 되고 임차인들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세계적인 위기 원인 이런 것들은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 정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들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오피스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들 되게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쪽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강하게 지난 수십 년간 그 내리에 깊이 새겨져 있던 인식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넘어가면서 코로나 때는 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지 않나, 이런 의문들도 있었죠. 당시에 이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떠받치고 이랬던 것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산이라든가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들을 매입한 경우에 계약금은 본인이 내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은 시행사 주선으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원리금 감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동산 차익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 나머지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투자하고 아파트 평수 늘려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이러면서 여기 들어가도 나 손해만 나는데 큰일이네. 이런 인식들이 커졌죠. 그래서 이제 중도금하고 잔금 내야 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권 매입했다가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해야 되는데 이제 대출 받아서 만약 납부를 해버리면 중도금하고 그 잔금에 대한 대출 원리금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계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시행사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 쪽에서 해지 또는 해제를 해주면 분양사 쪽에서는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수분양자를 찾아야 되고 하는 부담이 있고 실제로 시행사 쪽에서는 계약 해제를 할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를 안 해준다고 버티게 되죠. 수분양자들이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걸 대출을 받아서 내자니 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거고 안 하자니 시행사에서는 계약 해제를 안 해주고 이것저것 묻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 찾아오거든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산을 하면 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제인한테 넘어가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파산관제인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지만 파산을 진행하게 될 때는 보통은 직업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담으로 왔던 대기업에서 뭐 연봉 1억 이상 받으면서 일하고 있던 분이 그러면 개인회생을 해야 되나요? 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제 파산이랑 회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전에 어느 다른 데서 대출을 더 저리로 받을 수도 없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자니 이거 또 다른 빚이 되고 해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지 혼자 고민하다가 집안에서 배우자하고 의논해보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부부싸움 하게 되고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 남편이 대출 계약자로 돼 있었는데 이거 그대로 가면 배우자, 부인한테도 이게 빚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끊임없는 고민들만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도주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고 이런 답이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보통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분양권을 매입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전재산 또는 전재산에 가까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인들이 여기 보증금 몇 억 넣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 사업을 하던 임대인이 파산에 들어갔다, 회생에 들어갔다 또는 그 보증금 기간이 다 됐는데 돌려주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해지지 않습니까? 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이전에는 갭 투자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보증금 갖고 써도 더 높은 보증금에 다른 세입자 구할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최근에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임대사업자들이 결국은 형사고소당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 회생 파산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유행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코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투자를 막상 해보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코인 투자가 좀 어려웠던 분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부동산에도 넣고 코인이라든가 주식에도 넣게 되는데 우리나라 왜 국장에 투자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사실 주식 투자하고 해가지고 이익 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패했던 분들, 미국 주식, 엔비디아 주식은 한 주라도 가지면 부자 된다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을 다루는 회사도
파산해서 요즘 수천 명씩 피해자가 양산돼서 내 코인 돌려줘라 이런 소송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코인에 투자했다가 또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의 원금만 날리면 되는데 대출 받아서 투자했던 분들이 이거 갚지 못해가지고 도주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에서 제가 이제 희생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가깝게는 이제 회사 관련된 부분들이죠. 예로 드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증권사 직원이었던 분이 있는데 고객과 협의해서 주식 투자했다가 이익이 날 때는 괜찮았는데 손실이 나고 하니까 회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한 거죠.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이게 1인 매매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회사가 보험에 든 보험회사에서 손해금을 지급하게 했는데 보험회사가 그 직원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직원은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억대의 구상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다른 회사 취직해서 일하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볼까 하는데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이제 보험회사에 소송을 진행하니까 이 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서 이게 개인회생에서 별도로 변제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아니면 불법행위 채권이어서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인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요즘 법원에서 이런 원래 비면책 채권이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의 범위를 제한해서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의 권익을 조금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례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분이 있었는데 결국 법원에서 이 부분은 면책 대상에 들어간다 이런 판단을 내려줘가지고 개인회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케이스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어려운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파산하고 대량 해고를 하죠. 해고를 하게 되면 이 관련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연세가 조금 40대, 50대 된 분들은 실업급여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취직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취직을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일상에서 대출금 활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회생이나 파산 또는 다른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회생 파산을 생각해야 되는 원인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회생 파산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같은 제도들도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앞에 얘기가 좀 길어져 버렸네요. 조금 전까지 회생 파산을 생각해야 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원인들이 있을 때 보통 구제책이 없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살, 제 의뢰인들 중에도 회생 파산 절차 진행하다가 조폭들이 따라와가지고 결국 나중에 행방불명이 됐던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연락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주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또 유명을 달리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부부싸움이 많아지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활용할 수 없게 되니까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압류되면 자녀 교육도 어려워지죠.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어떤 제도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완벽한 대비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준비하되 어떠한 제도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 때 회생 파산 등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회생 파산의 원인이랄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대비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영어 문장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Business is fail. 이렇게 쉬운 영어 문장을 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번역해 볼까요? 기업들은 망한다, 실패한다. 거죠. 이게
미국의 유명한 도산법의 대가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학자가 본인이 쓴 책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 연방 파산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라는 섹션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끔 얘기되는 것 중에 지옥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파산 없는 자본주의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앞에 종교를 얘기한 건 전혀 비하의 의도는 없고요.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있을 수 없다와 동의어거든요. 기업은 망한다라는 거는요. 더군다나 복수입니다. 기업이 망하기도 한다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망한다라는 거니까 기업들이 망할 때, 문을 닫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산법의 대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김광기 변호사님이 저희 이제 도산법을 다루는 변호사들 중에서는 1세대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영어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왼쪽이 미국에서 나온 자료이고 오른쪽이 이제 번역이에요. 중소기업이 문 닫는 비율이 얼마인가? 이 데이터가 비밀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왼쪽에 그 도표들이 오른쪽에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할 때 기업들이 문을 닫는 비율이 기업 설립하고 1년 만에 남아있는 비율입니다. 생존 비율 79.6%니까 20.4%가 문을 닫는다는 거죠. 3년, 4년, 5년쯤 됐을 때에는 60.6%만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39.4%가 문을 닫는다는 거죠. 10년 후에는 오히려 남아있는 비율이 34.7%라는 겁니다. 밑에 번역문을 소개해 놨는데 그 49.4%는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9.4%가 생존해 있다는 거죠. 자, 5년 동안 40%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많은 기업이 문을 닫죠. 그러면 개인들도 이 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다음 도표는요. 저희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 신청 건수의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2009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파란색 부분이 이제 파산 신청 건수거든요. 이제 이때는 거의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파산 신청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2009년 당시에는 개인 회생이 한 54,000 건 정도 되죠. 그 다음 도표를 보면 2013년, 14년에 개인 회생 건이 10만 건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2024년에 오면 개인 회생이 12만 8천 건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파산 건수는 초반에 높다가 쭉 낮아져서 2014년 이후에는 5만 5천 건에서 쭉 내려가서 작년에 4만 건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두 가지,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을 합치면 마지막 24년 거 기준으로 보시면요. 한 16, 7만 건 정도 되죠. 예. 그런데 2, 3년 전인 2022년 건을 보면 개인 파산은 4만 건, 개인 회생이 약 9만 건 정도 됩니다. 13만 건 정도였죠. 요 2022년이 코로나 말기입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대출금 이자 만기 연장을 해주거나 원금 변제를 유예해 준다거나 이런 여러 정책들이 나오다가 23년부터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서 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데 특히나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산과 회생에 대해서 볼 때 빚은 일부라도 갚아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을 할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인식이 많아서 최근에는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이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어려운 분석을 떠나서 24년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 건수를 합할 때 17만 건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개인 파산 회생 신청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셨을 건데 벌써 17, 8만 명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한다라고 해서 그
그게 죄가 되거나 그럴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채무 면제 또는 감면받고 당당하게 다시 사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표를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23년, 4년 넘어오면서 법인 파산이나 법인 회생 신청 건수는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앞에 엘리자베스 워런이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 문을 닫고 개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국가가 마련해놓은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빚을 지면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거나 그러려고 하는 얘기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죠.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금 소요를 확인하고 대출도 거기에 맞게 받고 원리금 변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있을 위기에 대해서 3개월 정도의 생활비 또는 현금은 늘 가지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고, 무리한 투자라든가 대출 함부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는 꿰졌고, 예전에 우리가 한동안 10년, 15년 전, 한 20년 전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이게 큰 돈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안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안심할 수 없는 것들. 최근에 한동안 또 펀드가 그랬고요.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인데 역시나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현명한 자금 운용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쓰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유비무한, 항상 위기 시에 대응해서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왔다. 그런 느낌이 왔다면 사실 이미 대비했어야 되는 것들이고, 아니면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내가 대처해야 되는 경우죠. 그런데 이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전문가로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해서 채무 변제에 활용하라는 건데요.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 외에 내 가족, 부모님, 친척, 지인들한테 돈 빌려서 내 빚을 갚거나 또는 사업을 연장하거나 이런 경우들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절대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파산 회생 업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던 분들, 저한테 상담 오시는 파산 신청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파산 관제 업무 때문에 제가 만나는 기업인이라든가 개인들 만나봤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개인회생들 있지 않습니까? 빚은 갚아야 된다는 인식이 커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고, 거기에 오기 전에 보면 부모님이나 지인들로부터 돈 많이 빌려가지고 막 넣는데, 이게 우리 속담에서 얘기되는 거 있죠. 빠진 독에 물 붓기. 저랑 상담하거나 얘기하는 분들 중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노력해보다가 결국은 파산 회생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느니 그 앞 단계에서 오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가족이나 지인들, 친구들이 또 나의 채권자가 돼서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분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돈을 빌린 거에서 끝나면 좋은데 조금씩 돈이 생기면 그분들 돈 먼저 갚죠.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정책자금 썼던 분들은 개인적 친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가족이나 지인들 빚을 먼저 갚게 되는데, 개인이 회생이나 파산 신청해서 가보면 이런 분들 요즘 우리나라 경제, 금융, 전산망 아주 촘촘하지 않습니까? 계좌로 이체했는데 파산 들어갔으면 파산에 들어가기 임박해서 가족, 지인들한테 빚 변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회행위라고 해서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상담 오시면 가끔 사무장 회사 법인이라든가 사무장 로펌 이런 데 가면 사건 신청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이런 얘기들 안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한테 오면 100번 꼭 묻는 게 그겁니다. 최근에 파산 신청이나 회생 신청하기 6개월, 1년 전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빚 갚은 거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거 금융거래 내역 먼저 저희하고 같이 자세히 살펴보자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위기 대응 1단계에서는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 빌리지 마라. 그리고 혹시 빌렸더라도 갚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이 부분 꼭 명심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 처분해서 그 돈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빚 변제하고 위기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해보는 거는 좋다. 그러나 주변에 돈,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가서 돈 빌려서 빚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기 대응 1단계를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 편파 변제 얘기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인제사 왔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밑줄 그어 놓은 거, 법원이나 파산관제인이 해당 금액 환수 요구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직접 소송 못하니까 파산관제인이 지인에게 그 상대로 소송하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는 파산관제인이 별도로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뭐 사행이나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데, 그렇게 변제한 게 있을 땐 청산가치에 포함시켜라 라는 회생위원회 요구가 있게 되거든요. 청산가치에 이 변제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매월 갚아야 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도 진행하기 어렵게 되니까 편파 변제, 이 부분 지인들한테 돈 빌렸다가 갚는 것,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정책금융기관들로부터 빌렸던 돈은 안 갚고 지인들만 갚은 것, 그러니까 여러 채권자 중에서 일부만 갚았다, 이게 이제 편파적인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편파 변제가 있었다는 걸 감추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 전산망 굉장히 촘촘하고 이렇거든요. 요즘 현금 찾아서 주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편파 변제 확인이 되면 본인도 불편하고 지인들도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1단계에서 편파 변제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나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그 윗줄에 써놓은 게 개인 워크아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거든요. 이 제도들 조금 설명드려 볼 테니까 간단하게 듣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제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 워크아웃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에 볼딩 해놨는 부분인데요.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 된 경우에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에 대해서도 일부 감면해주고 뭐 변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면 90일 안 된 경우에는 안 되나요? 채무 일단 이자 연체 시작되자마자 금융기관 독촉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인데 90일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자는 뭐 일부만 감면된다거나 상환기간 연장 정도로 해서 개인 워크아웃보다는 이제 혜택이 좀 작습니다. 다만 요 요건들이요, 밑에 보는 것처럼 채무조정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 채무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거래처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자금 융통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금 융통해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 개인 워크아웃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해서, 그래서 요건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경우는 있고, 그래서 요건을 먼저 검토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 개인 워크아웃도 1년에 한 12만 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들이 좀 있다는 부분이에요. 사적 조정이라서, 물론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인데 법원이라든가 공적인 힘을 갖고 하는 곳은 아니어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라는, 아까 협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신용도 변화되고 카드 같은 것들은 대부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회생으로 넘어왔습니다. 개인회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 워크아웃보다는 이제 채무의 범위가 넓습니다. 신청 자격 보시면 급여라든가 영업소득자,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금 소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제 채무액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나 이런 일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들을 합한 합계가 10억 원 이하여야 되고 담보가 있는 금액은 1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엔드 조건이라서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 이제 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런 채무액 한도 조건 안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활용할 경우에 재산의 청산가치에 따른 변제금 부담이 증가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사례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조금 복잡한 건 변제계획을 36개월 또는 50개월 이런 걸 작성할 때 수학적 계산도 해야 되고 서류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변제계획을 이제 성실하게 원칙적으로 요즘은 36개월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변제하고 채무액이 좀 많을 경우에는 5년까지 변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변제가 되면 나머지 채무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 면책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중간에 절차가 폐지돼서 남아있는 채무는 다시 전액 변제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 아까도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재산이 있거나 이런 부분 또는 뭐 빼돌린 재산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이제 변제계획을 3년이나 5년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을 통해 갖고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라고 나왔을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8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런데 내가 서울에 산다 이러면, 서울에 살 경우에 우리 왜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습니다. 5,500만 원이죠. 그러면 8천만 원에서 금액을 뺀 한 2,500만 원 정도가 청산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그 청산가치는 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더 갚아야 된다라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이 좀 늘어나면 이제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청산가치에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 예금이라든가 증권계좌 이런 데 있는 것들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세보증금 중에 최우선 변제하는 보증금 범위까지는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가입해 놨던 보험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입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보험들 중에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종신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약환급금이 꽤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 내 재산 하면 이 보험 해약환급금은 생각들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회생이나 파산 들어갈 때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이 내 재산에 들어간다는 부분 분명히 기억해 두셔요. 그래서 재산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보험 해약환급금이 2, 3천씩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인회생제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강력한 장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우리 1단계를 거쳐갖고 2단계 넘어왔지 않습니까? 2단계 넘어왔을 때 우리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채권자들이 독촉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나 우리 애가 있을 때 그 집으로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는 경우, 또는 압류가 돼가지고 집안에 압류한 재산에 표식을 붙이거나 이럴 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저희가 이제 반드시 같이 법원에 신청을 넣는 게 이제 금지명령인 겁니다. 금지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채무자로 지금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의 채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채권자들을 포함해서 전체 채권자들한테 더 이상 채무자 재산의 어떤 강제직 행위라든가 이런 절차를 못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거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이 접수하는데, 빠르면 하루 이틀에도 나오고 보통 일주일 이내에 이 금지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채무자들, 신청하시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개인 파산의 경우도
법원에 신청해서 사건 번호가 나오면 채권자들 독촉이 왔을 때 그 번호 알려주면 요즘은 이제 더 이상 독촉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조금 알아봤고요. 이 변제 금액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40대인 A씨가 B와 결혼하고 5살짜리 딸이 있는 거예요. 딸이 C인데 서울에 소재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집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가 한 500 정도 되니까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2년 전에 은행에서 한 3억 원 빌려가지고 이걸 코인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건 뭐 요즘 비트코인 뭐 1억 6천만 원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이분 이제 코인 투자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배우자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랬을 수 있는데 결국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개인회생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했던 거죠. 다른 채무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할 수 있다면 변제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한번 따져보는 건데요. 보증금이 1억 5천이에요. 아까 이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런 재산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500만 원이면 급여가 꽤 많으니까 다른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회생을 가정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36개월을 변제를 하는 3년 원칙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매월 버는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변제 금액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한다라는 게 개인회생의 원칙인데요. 그럼 생계비는 어떻게 공제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표로 제시해 드린 것처럼 과거 원수가 1인, 2인, 3인, 4인이 있을 때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을 때 배우자가 있고 딸 5살짜리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인 가구일 경우에는 301만 원 정도가 생계비로 공제가 됩니다. 500만 원에서 300만 원 남짓을 공제하면 그리고 이제 36개월을 이제 변제하는 것으로 금액 계산을 하면 표시가 조금 잘못됐네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게 이제 198만 원이고 거기 곱하기 36을 한 게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7,100만 원이 3년 동안 변제해야 될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보증금이 1억 5천이 있잖아요. 서울에 거주하고 그럼 5,500을 빼면 9,500만 원 정도가 청산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140만 원을 변제하는 거로 이제 변제 계획을 구성하면 청산가치에 이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3인이라고 했는데 생계비 부분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2인 공제로 수정하게 되면 9,5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계비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9,5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 야 그럼 국가에서 3인 가구에서는 300만 원 정도가 생계비라고 그랬는데 2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가 가족들하고 조금 얘기해서 조금 더 허리띠 졸라매고 지내서 3년 지나면 나는 어떻게든지 요거 변제 계획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회생위원하고 협의를 하거나 해가지고 2인으로 줄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3인이라고 해서 꼭 3인의 생계비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여기서 건강이 좋지 않은 주부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잖아요. 사실 이제 배우자가 40대 정도면 배우자도 30대나 40대 정도일 테니까 경제활동 능력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부양가족은 본인하고 딸이 되는데 딸도 사실은 이제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도 들어가니까 1.5인의 생계비만 공제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전문가하고 조금 협의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개인회생을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변제 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3년 동안 그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변제율이 그래도 조금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개인 급여가 300만 원 정도가 안 돼가지고 실제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상당히 낮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해서 또 회생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개인회생 말고 채무액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그 슬라이드입니다. 채무액이 아까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대출이라든가 일반 채무 같은 경우 10억, 담보부 채무는 15억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넘으면 50억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간이회생의 경우는 이제 50억 이하까지를 이제 다루는 경우고 그걸 넘으면 이제 일반회생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데 일반회생 제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정관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간이회생의 경우는 그 법정관리보다 채권자들의 이제 동의를 받을 때 그 동의 받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회생의 경우에 담보가 없는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간이회생의 경우엔 그 이상 받으면 좋고 그런데 그 밑에 중간에 간이회생에서 완화된다라는 부분 적어놨죠. 채권자 수 과반수 또는 채권의 과반수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를 할 수 있다. 채권자들의 동의받는 비율이 좀 완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 특히 의사들이 회생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이제 변호사하고 의사들 사회적으로는 약간 추앙도 받고 가끔은 지탄도 받고 하는 직업들인데 이제 의사하고 변호사의 약간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의사들은 병원을 설립하고 개원을 하려고 하면 이 장비들을 많이 이제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엔화 대출이 한동안 유행했었던 적도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병원들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회생의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2014년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개인회생 다루는 부분 중에 꽤 높은 비율이 의사들이었다 이런 그 기사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무액이 많은 경우에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을 활용한다라는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가 개인 파산입니다. 파산은 이제 개인회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연세가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40대 정도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 이럴 때에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기업을 운영하다가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 나쁜 사례를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기업 운영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채권자들의 독촉이 많아졌는데 채권자들 독촉을 받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공황장애가 생겼다거나 이래서 일을 못하는 분들 이 공황장애가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담이 실제 신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드러나 버리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일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은 젊은 경우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이제 육아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파산 신청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는 부분들인데 개인회생하고 다른 부분은 하단에 나온 것처럼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파산관지인한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관제인이 업무를 진행해서 이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쭉 확인한 다음에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 1년 전에 이렇게 변제됐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회수해 오고 자동차나 부동산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팔아서 보통은 이제 담보가 다 설정이 돼 있으니까 담보권자들이 다 가져가고 남는 게 없는데 남는 게 있으면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들로 다 이렇게 모읍니다. 이걸 다 모아가지고 임금이나 조세 등 우선 변제해야 되는 재단 채권이 있는데 걔네들 변제하고 혹시 대부분은 이제 이 정도에 또 안 돼가지고 파산 절차를 끝내게 되는데요. 혹시 남은 돈이 있으면 일반 파산 채권까지 일부 변제하고 파산 절차를 끝냅니다. 그러면 채무자 재산만 다 정리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는 파산이라는 게 한자를 보면 재산이 깨트려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채권자들한테 변제할 수 있는 것들을 변제하고 그 다음에 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 법원이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빼돌린 것이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데 신청한 채무자가 협조를 하거나 이러면 재량 면책을 해주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량 면책을 해주기 때문에 파산 절차를 거쳐서 중간에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것이 있거나 소송 절차를 거친 것이 있거나 해서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면책을 받는 확률은 실제로는 9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하면 면책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산 신청에 임박해서 지인들 채무 변제하거나 이런 것들만 없다면 파산 신청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요건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파산 신청할 수 있고 지급불능 상태여야 된다는 것, 채무액에 특별한 상한선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 말씀드렸죠. 방금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저희 상담하는 분들 가끔 봐보면요. 그 코인이라든가 주식 이런 것들 투자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있고 어쩔 때는 이제 도박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도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면책 불허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주식이라든가 코인은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더라도 재량 면책이 되는 비율이 제가 볼 땐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전체 통계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대출받아서 넣은 경우에 이제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변제금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개인회생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파산 절차에서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코인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는 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들하고 상담 받아보시라는 말씀도 여기서 한번 더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직업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변호사나 회계사들은 파산 절차에 들어가서 면책이 되기 전까지는 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와 관련해서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진료를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개원했다가 회생 절차 진행하면서 봉직의로서, 그러니까 봉직이라는 게 월급쟁이 의사하지 않습니까? 그 봉직의로서 근무하면서 수입이 계속 있으니까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파산의 경우에 여러 가지 신용도가 하락하고 아까 왜 저희 개인회생이 더 많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신용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다거나 면책 결정에 이제 신용불량 정보 해제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인회생을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파산 신청하고 개인 파산의 경우에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후면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파산관제인이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다 현금화하는 조치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로부터 2달 후에 면책 결정이 나기도 하고 소송이라든가 회수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경우에는 뭐 1, 2년 걸리기도 합니다. 개인 파산에서 사실 가장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것 중에 하나는 방금 왜 신청한 다음에 2-3달 정도 후에 파산 선고 결정이 나고 그때부터 파산관제인이 일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산 선고가 될 때부터 그 이후에 돈을 버는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채무 변제하는 재산에 쓰이는 게 아니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파산 신청하고 면책 결정 날 때까지 우리 흔히 조금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파산 선고 난 이후에 취직해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면 개인회생 경우에는 그 3년 동안 빚을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해야 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선고가 나고 나면 파산관제인이, 물론 이제 파산관제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갖고 있는 기존의 재산 내역이라든가 채무 내역 이런 것들 다 관제인한테 설명하고 협조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전 재산에 대한 환가하고 배당 이런 업무는 파산관제인이 수행하는 거고, 채무자는 파산 선고 난 이후에 버는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활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하는 채무자들한테 조금 더 개인회생보다 유리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내가 어쩌면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의 역할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파산 선고라는 부분 자꾸 말씀드리죠. 일반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선고가 났다라고 하면 소송이 끝나는 경우인데요. 파산 절차에서는 선고가 났다고 하면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파산관제인한테 이전한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이제 채무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일을 해서 버는 돈은 내 거다. 그런데 지금 이 페이지에 이렇게 약간 좀 강조해 놓은 것처럼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더 이상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로부터 원래 내가 빌려준 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돈을 내가 받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파산 관제인이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한 채무자의 채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파산 관제인한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채권자들이 빚독촉을 하면 아까 잠깐 왜 파산 신청하면 사건 번호만 나와도 채권자들의 추심이 멈추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독촉이 들어오면 이제 내가 그 빚은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파산관제인한테 연락하거나 법원에 의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독촉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어쩌면 가장 큰 효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나한테 독촉을 해봐. 야, 그거 내가 갚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얘기해. 법원에 얘기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적어놨는데, 그 밑에 부인 소송은 아까 얘기했던 사례로 이제 대신하고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권 그리고 분양권 문제를 얘기를 해놨는데요. 쌍방 미이행, 양쪽 다 아직 다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라는 겁니다. 예, 한번 가볼게요. A가 재테크를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3억 원에 분양받은 거예요. 계약금 3천만 원은 본인이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2억 4천만 원, 그러면 이제 2억 7천만 원이 되겠네요. 전체 금액이. 2억 4천만 원 중에 1억 2천만 원은 시행사의 주선을 받아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변제했고, 나머지 중도금하고 잔금은 변제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변제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잔금 이행기일이 올해 9월 1일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미 1억 2천만 원 대출 받은 것, 그리고 계약금 3천만 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빌린 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도 부담인데 나머지 또 대출 받을까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사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50대고 최근 회사에서 퇴사했다는 거죠. 우리 요즘은 40대 중반만 돼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도금하고 잔금을 내지도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파산 신청해도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일상적인 경우 시행사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니까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파산 신청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회생법 335조에 파산관제인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채무자의 재산이 깨트려진 경우라고 했죠. 재산을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법인 파산관제인이 역할을 하면 이렇게 해서 빚을 나눠주고 법인을 소멸시키고요. 개인 파산관제인이 일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해서 빚 변제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해 준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요 정리하는 역할을 파산관제인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어떤 계약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이걸 그대로 두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335조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양쪽 다 어떤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계약일 경우,
다 이행된 경우에는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예 계약이 없는 거로 가면 되니까. 그 중도의 어떤 상황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해제권을 파산관제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시행사 또는 뭐 어떤 다른 회사이더라도 그쪽에 과실이 없더라도요. 원래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어서 내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계약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가 냈던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파산관제인이 시행사로부터 받아옵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돈은 돌려줘야 되고 나머지 이게 이제 집이 그 분양권이 되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분양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사한테는 부담이 되긴 한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정리하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판례상 계약금하고 중도금 중에서 이런 경우 계약금까지 다 돌려주게 하는 건 좀 과하다. 계약금은 시행사한테 남겨둬라 라고 하는 게 판례이고 그 중도금 1억 2천은 파산관제인이 회수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해 온 돈을 가지고 파산관제인은 이 채무자의 채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조세, 변제하고 남은 게 있으면 다른 일반 채권들 변제하고 다 나머지 빚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면책해준다. 법원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하고 그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걸 파산관제인이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파산 절차가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좀 어렵긴 한데 분양권 문제가 요즘 워낙 많아서 그냥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제도를 이제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정리했던 강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앞에서 위기 요인이라든가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렸고 사례에 대해서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들은 것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이나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